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의식이라는 정말 거대한 미스테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여러 텍스트를 엮은 묶음입니다. 토머스 네이글의 아주 오래된 철학적 질문에서 시작해서 뉴럴링크, 인공지능, 심지어는 미숙아의 생명 윤리 문제까지 정말 광활한 지적 영토를 탐험하게 될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요약이 아니라? 그렇죠. 의식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관점들이 어떻게 막 충돌하고 또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지도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 같아서 이걸 맞추다 보면 아주 놀라운 그림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74년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이 던진 아주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게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왜 이렇게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 질문이 과학이 결코 답할 수 없는 영역을 정말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아,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영역. 네. 네이글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박쥐의 뇌 구조,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 심지어 그 초음파를 쏘아서 세상을 보는 반향정의 시스템까지 네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도 박쥐의 입장에서 세상을 경험하는 그 고유한 느낌 자체, 이건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박쥐의 모든 물리적인 데이터를 3인칭 시점에서 100% 파악을 하더라도 정작 박쥐라는 그 1인칭 주인공이 되어 느끼는 그 주관적인 세상은 체험할 수 없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이제 경험의 주관적 특성이라고 부르죠. 이건 객관적 사실을 탐구하는 과학의 언어로는 번역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당시 과학 만능주의, 그러니까 물리주의에 던진 아주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밖에서 뜯어봐도 그 안의 느낌은 모른다. 그렇죠. 아무리 분석해봤자 박쥐가 실제로 느끼는 그 경험 속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알 수 없는 느낌이라는 문제가 당신의 자료에서는 곧바로 철학적 좀비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네네,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죠. 겉보기엔 우리랑 똑같이 웃고 울고 대화하는데 그 안에는 아무런 내면적 경험, 그러니까 느낌이 전혀 없는 텅 빈 존재. 와,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한데요? 그렇죠. 박쥐 문제와 좀비 문제는 사실 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둘 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사실만으로는 의식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바로 그 같은 지점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아, 같은 지점을? 네, 박쥐는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고 좀비는 아예 경험 자체가 없는 경우죠. 다만 당신이 인용하신 책 마음의 척도의 관점에서 보면 둘 사이에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뭔가요? 네. 그 책에서는 마음을 두 가지 축으로 분석합니다. 하나는 계획하고 행동하는 행위자성, 다른 하나는 느끼고 경험하는 경험. 네. 이 틀에서 보면 철학적 좀비는 행위자성은 100인데 경험은 0인 아주 기괴한 존재인 겁니다. 반면에 네이글의 박쥐는 경험이 있다는 건 확실한데 우리가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네이글이 경고한 건 과학이 자칫 살아있는 박쥐의 그 풍부한 경험을 경험이 0인 좀비의 생리 반응처럼 그냥 데이터 쪼가리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이런 철학적 문제가 곧바로 현실의 기술적 질문으로 이어지는 지점 같아요. 맞습니다. 당신은 레이 커저와일이 말하는 특이점, 그러니까 뇌와 AI를 연결해서 의식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 뉴러링크가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했잖아요.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 의식 업로드도 가능해지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기능과 현상의 간극을 봐야 합니다. 기능과 현상. 네. 당신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뉴러링크의 성공은 뇌의 특정 기능이 지도처럼 명확하게 국소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아, 주소가 명확하다. 그렇죠. 가령 오른팔을 움직여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운동피질의 특정 뉴런 묶음은 주소가 명확하죠.
그 주소에 칩을 꽂아서 신호를 읽어내는 건 공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느낌이라던가 노을을 볼 때 밀려오는 저릿한 감정 같은 건 뇌의 특정 주소에 꽂아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건 뇌 전체가 함께 연주하는 어떤 뭐랄까 교향곡 같은 거니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뉴럴링크는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주자 한 명의 소리를 깨끗하게 따서 증폭시키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아, 하지만 커즈와일의 의식 업로드는 그 교향곡 전체의 웅장함, 슬픔, 환희 같은 모든 악기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 총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디지털로 옮기려는 시도와 같아요. 바이올린 소리 데이터 수백만 개를 모은다고 해서 교향곡이 주는 감동 그 자체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즉 기능적 연결의 성공이 존재론적 통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럼 커즈와일은 뇌를 약간 하드드라이브처럼 보고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하려는 건데 실제 의식은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라이브 공연 같은 현상에도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의식은 뇌 전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창발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분의 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체의 특성이죠. 물 분자 하나하나는 젖어 있지 않지만 모이면 젖음이라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딱 그런 거죠. 뉴럴링크 얘기가 나오니 자연스럽게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네요. 기술로 생명을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당신이 자료에서 짚어주신 22주 미숙가 문제처럼 정말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와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신은 의식의 중요한 기준으로 통증을 느끼는 능력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꺼내셨죠. 네. 의학적으로 태아의 뇌에서 통증을 처리하는 신경망은 임신 27주경에 완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 기술은 그보다 훨씬 이른 22주차 미숙가도 살려낼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22주에서 27주 사이의 미숙가는 통증을, 즉 의식을 가진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미숙아를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PVS 환자와 비교하셨는데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셨죠?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방향성이요? PVS 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식이 점차 소실되는, 비유하자면 꺼져가는 불씨와 같습니다. 반면 22주 미숙아는 뇌 속에서 뉴런 연결망이 초당 수백만 개씩 폭발적으로 생성되는 아직 완전히 켜지지 않은 채 깜빡이는 불꽃과 같죠. 아, 하나는 꺼져가고 하나는 켜지려고 하는 방향이 정반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시적 의식, 즉 프로토 컨셔스니스 상태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당신의 노트에 있던 정의가 생각나네요. 무의식이 삶을 지탱하고 의식은 갈등과 판단의 순간에 동원된다. 이걸 여기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어요. 오, 어떻게 말이죠? 미숙아는 외부 세계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판단이 아직 필요 없잖아요. 오직 생존이라는 거대한 무의식적 활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 아직 고차원적인 의식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적용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의식이 없다고 0과 1로 딱 잘라 단정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저의식은 작동하고 이때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계획을 잇는 서사적 자아로서의 의식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의식은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서서히 밝기를 조절하는 디머 스위치처럼 스펙트럼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철학적 문제, 기술적 한계, 생명윤리의 딜레마까지 이 모든 복잡한 논의들을 하나로 꿰어줄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필요하죠. 당신은 그 뉴얼스로 신경과학자 아닐세스의 책 나를 되찾다를 제시하셨어요. 그의 핵심 주장은 의식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라는 것이었죠. 네, 세스의 이론이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해주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는 짐승기계라는 개념입니다. 우와, 짐승기계요? 표현이 정말 강렬한데요. 뇌를 차가운 컴퓨터가 아니라 생존하려고 발버둥치는 동물로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뇌의 최우선 목표는 똑똑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고 혈당이 떨어지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위험이 닥치면 심장을 뛰게 해서 살아남게 하는 것. 즉 항상성 유지라는 거죠. 아,
이 관점에서 보면 몸이 없는 인공지능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배고픔을 느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군요. 이건 AI에 대한 당신의 회의론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근거가 되겠네요.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제어된 환각입니다. 제어된 환각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생생한 현실이 사실은 외부 세계를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뇌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예측하고 만들어낸 최선의 추측이라는 거죠. 일종의 잘 통제된 환각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아까 네이글이 말했던 박쥐의 주관적 경험이라는 게 무슨 신비로운 영혼 같은 게 아니네요? 그냥 박쥐의 뇌가 자신의 생존에 최적화된 세상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돌리고 있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주관적 경험의 신비를 벗겨내고 생물학적 예측의 결과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가 바로 내부 감각입니다. 내부 감각? 가 아니라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배가 고픈 느낌, 숨이 차오르는 느낌 같은 내 몸 안에서 오는 신호들을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22주 미숙아는 복잡한 철학적 사고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심장 박동이나 배고픔을 느끼는, 즉 살아있음을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의식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와, 세스의 이론이 앞선 문제들을 다 풀어주네요. 그렇죠. 당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스의 이론이 마치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을 현대 신경과학으로 번역한 것 같다는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주셨어요. 네, 읽다 보니까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세스가 말한 그 생존 본능과 내부 감각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자아가 프로이트의 이드와 닮았고, 아하! 또 생후 18개월쯤 아기가 거울을 보고 아, 저게 나구나 하고 인식하는 관점적 자아의 등장이 에고 초기 단계와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6세 무렵 언어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서사적 자아가 완성되는 게 곧 에고의 완성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탁월한 연결입니다. 이처럼 세스의 이론은 철학, 발달 심리학, 생물학을 아우르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현재 학계에서 의식을 설명하려는 대표적인 과학적 이론 4가지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첫째는 저녁 작업 공간 이론 GWT입니다. 뇌를 거대한 극장이라고 비유해요. 수많은 정보들이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의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정보만이 무대 중앙에 올라서 뇌 전체의 관객들에게 방송된다는 거죠. 이 방송되는 상태가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아, 아까 제가 말했던 갈등과 판단의 순간에 의식이 동원된다는 견해와 가장 잘 맞는 이론이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더 수학적인 통합정보이론 IIT입니다. IIT요? 네, 이 이론은 의식을 정보가 서로 연결되고 통합된 구조 그 자체로 봅니다. 이 연결의 복잡성을 파이, 즉 파이라는 값으로 측정하려고 하죠. 파이 값이요? 네, 예를 들어 단순한 전등 스위치는 켜지거나 꺼지거나 정보가 딱 2가지 상태뿐이잖아요. 파이 값이 거의 0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수십억 개의 뉴런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거의 무한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 자체가 높은 파이 값을 갖고 그게 바로 의식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고차 이론, HOT인데 이건 좀 더 철학적입니다. 의식은 그냥 무언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즉 메타인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방금 길게 이야기한 아닐세스의 예측 처리 이론입니다. 여기서 통합정보이론 IIT를 이끄는 대표적인 과학자 크리스토프 코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군요. 그는 의식이 지능을 담당하는 뇌의 앞부분, 전두역이 아니라 감각 경험을 통합하는 뇌의 뒷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죠. 네, 후면 핫존이라고 부르죠. 이건 AI는 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당신의 견해를 과학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 중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코후는 지능과 의식은 별개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AI가 아무리 인간처럼 체스 두고 그림을 그려도 그건 정교한 시뮬레이션일 뿐 생생한 감각 경험을 통합하는
뇌의 물리적 구조에서 창발하는 실제 의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거죠. IT의 이론에 따르면 현재 컴퓨터는 파이 값이 거의 0에 가깝겠군요. 맞습니다.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뿐 뇌처럼 통합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식을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물리적 현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제시한 마지막 자료는 이 모든 논의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네, 그렇죠. 의식은 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부여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 말이죠. 네, 바로 The Mind Club의 가장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수많은 실험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의 적군이나 식용으로 키우는 가축에게는 의도적으로 마음이 없는 존재, 즉 고통을 덜 느끼는 존재로 취급해버립니다. 비인간화를 통해서 죄책감을 덜어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반려견의 경우는 정반대고요. 반려견이 인간 아기보다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주 깊은 마음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대화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즉, 어떤 존재가 의식을 가졌는지 아닌지의 자격은 그 존재의 뇌스캔 사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존재 사이의 공간, 바로 그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허락할 것인가의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라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네요. 의식이 뇌라는 하드웨어의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생겨나는 주관적인 합의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주면 상대에게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요. 네, 생물학적 의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관계와 감정적 유대를 통해 상대에게 기꺼이 부여하는 사회적 의식이죠. 당인의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의식의 과학적 실체와 그 사회적 의미라는 두 개의 축을 따라 아주 깊은 탐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인공지능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AI 챗봇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매일 말을 걸고 힘든 일을 상담하면서 감정적인 유대를 쌓고 마음을 부여하기 시작할 때 그 행위는 과연 무엇을 바꾸게 될까요? 그것이 정말로 AI를 의식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일 뿐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